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죠.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별다른 자구 노력 없이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일이 제2의 팀F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금을 떼일까 불안한 일부 협력업체들은 납품을 중단했고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20 세대가 출판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역주행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역주행 열풍을 일으킨 소설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월요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와 또 검찰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관련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 취소하면서 그 결정문을 보면 두 가지 핵심은 바로 이거죠. 날짜 계산, 구속까지의 날짜 네. 계산과 그리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짚었는데, 그러니까 이 날짜 계산을 보면 검찰이 구속까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됐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도 내부에서도 나왔던 지적이라고 하고,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구심처럼 뭐 검찰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까지 아니겠지만 관행대로 했던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안일하게 처리한 셈이 된 겁니다. 어쨌든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죠. 그 포기하는 네. 과정에서도 바로 하지 않고 28시간 정도 숙고 기간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수십 년 걸친 관례를 깨고 이 상급법원의 정식 판단을 안 받고 이걸 이런 식으로 포기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본인이 석방으로 가닥 잡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우정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 집행정지, 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서 석방을 지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적법 절차,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기 때문에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심우정 총장의 이야기는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재판부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겠죠. 즉시 항고가 또 별다른 효력이 없을 거라고도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럼에도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헌재 판례도 없어요.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보지도 않고 이거 미리 포기했다는 비판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날짜냐 시간이냐 요거 기간을 계산했던 게 그동안에 제가 관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동안 이 날짜로 계산을 해왔던 게 검찰 방식인데, 네. 이걸 뒤집고 이번 대통령 사건에서만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다 이걸 바꿔야 되는지 어떤 형사 절차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검찰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항고 여부보다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에 대한 그런 책임론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일단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시선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인용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이거는 뭐 재판부의 판단이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예단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조금 해보면 기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의 철회를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절차를 잘못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걸 문제 삼아서 기각으로 갈 법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반대로 인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계엄 사태 자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되면 앞으로도 전혀 균형이 맞지 않고, 무엇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독립된 절차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금 공수처의 그 내란죄 수사 권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도마 위에 올랐지만 네.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렇게 뭐 윤 대통령은 애초에 공수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공수처 수사에 하나도 응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진술 전혀 확보한 게 없는 상황이라서 헌재도 채택할 게 없었고요. 다만 이제 법원이 이례적으로 그런 절차적 공정성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작 그 지시를 내렸다는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인데 네. 그 밑에 지시를 따른 혐의인 군인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다 구속 상태 유지되고 있어서 그렇죠. 예, 여기에서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고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그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언제 내리게 될지 네. 관심인데 지난주에는 아마 이제 다음 주쯤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14일이 유력하다고요? 네, 원래 그러니까 이번 주로 가닥이 잡혔고 네. 그렇다고 하면 보통 금요일에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탄핵 선례를 봤을 때 금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 금요일 14일 정도로 유력하게 보는 건데요. 지금 벌써 변론이 종결된 지도 2주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영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장남 결혼식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참석할지 여부도 고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평의에 엄청 매달리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럼 이제 석방이 됐기 때문에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금씩 나오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윤 대통령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 이러면 미뤄질 수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 하면은 본인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가 있었으니 이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물론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변론 기일에 빠짐없이 뭐 모두 직접 출석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게 아니더라도 법원이 어떤 신중한 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고일을 미룰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재판관들 의견이 합치되지 않게 나오는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여기서 또 그런 국론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에 그 헌재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뭐 탄핵 심판이랑 형사 재판은 완전히 별도의 것인데 지금 관건이 그거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에서 구속 기간 만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였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9시간 넘게 구금 상태였다고 봤어요. 근데 상급심에 가서도 이 일정 시간 그 구금됐던 시간이 위법 구금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윤 대통령 혐의 성립 여부나 유죄 무죄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기존 판례를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위법한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대법원은 구속이 위법했을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내놨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보면은요. 일단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죠. 여기에서 어떤 불공정성이나 뭐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한 게 없고 또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고 영장실질 심사는 직접 출석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법원이 그런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그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건은 형사재판에서도 이 구금이 위법했는지 그런 네. 위법 구금이 발생했다고 볼 건지 상급심에서 그걸 본 건지를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두고 양측 변호인단하고 검찰 이렇게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판부의 고심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온 이후에 정치권에도 참 후폭풍이 네.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뭐 여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막바지 그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은 이 기세를 몰아서 윤 대통령 구속과 수사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라는 주장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당은 공수처장을 즉각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야당은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민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의 불법 감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즉시 고발 조치 취하고 스스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원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불허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어쨌든 간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우정 총장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파면할 때까지 윤 대통령 파면할 때까지 철야 농성 들어가고 장외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 날 때까지 의원들 전원 총동원해서 국회 경내에서 24시간 대기하고요. 하루 2번 의원총회 열고 심야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야 5당이 뭉쳤어요. 그래서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열고 이것과 또 별도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어제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 농성 시작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계파별로 갈등이 있었어요. 경선 두고 어떻게 하네, 비명계가 네. 어떻게 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큰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다시 단일 대우로 가는 모습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이 좀 미묘해졌습니다. 그 대권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일단은 윤 대통령 구치소 나온 거 석방을 환영한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네. 지금 또 개개별로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거나 그걸 티내기는 더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야 국정협의회가 실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해졌죠. 네, 야당이 일단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이것도 가까스로 열릴 거였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은 두 사안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 참여해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오늘 열리게 되면은 뭐 연금 개혁이나 추경 반도체법 이런 거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모두가 여야 이견이 굉장히 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인다고 해도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각자 지금 그 탄핵 촉구 아니면 뭐 얼른 뭐 구속 취소 이런 뭐 취소해라 기각해라 이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는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도 이 심우정 검찰총장 두고 공방전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공범이다, 망상이다, 음모론이다, 원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후에는 협의체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협상을 해나가기는 분위기도 또 쉽지는 않은 거고요. 정책 내용 자체도 이견이 커서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석방된 윤 대통령에 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당 지도부들과 만남을 갖고 친윤계 의원들과 전화통화로 안부도 주고받았다고요? 네, 어젯밤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수감기간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나경원, 정점식 의원 등 이런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들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앞에서 동행까지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전달한 말로는 윤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둘 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본인이 기소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이걸 설명하면서 해석하면서 옥고를 치르는 동안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좀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놨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행보를 좀 예측해 보자면 일단 지금까지 내보낸 메시지 구치소에서 나올 때 기존 메시지하고 다를 것 없는 내용들을 내보냈어요. 뭐 국민통합이나 사과 메시지는 없고 지지자들에게 이제 특정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기였는데 당장은 뭐 이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집회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좀 당장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는 게 중도층을 자극하는 역풍을 좀 우려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도부들하고 의원들하고 통화, 면담 통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관저 정치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윤 대통령이 그런 게 있죠. 그 지난번에 관저에서 이제 체포되기 전에 직전에도 네. 의원들하고 점심 식사하자 뭐 이렇게 했다가 의원들이 다 가버린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조만간 또 의원들 모아서 이렇게 좀 만찬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월요일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뒤로 한남대교부터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한강대교 부근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나란히 지나는 강변북로는 양방향 모두 전 구간에서 수월한 편이고요.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6km 구간 정체가 극심해졌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서울시 구간 반포 나들목에서만 밀리고요. 부산 방향으로는 동대구 분기점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제2의 팀F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홈플러스의 제품을 공급하던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인 홈플러스가 어쩌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건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홈플러스가 워크아웃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졌죠? 네, 정말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이 딱 되는 그 자정종이 울리자마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 이 신청이 들어온 지 11시간 만에 법원이 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절차 중에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신청이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말에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게 계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흐름이 이전보다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가다가 5월쯤이면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실 이제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들이 통상 부도 직전에 하잖아요. 네. 법정 관리로 가기 전에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를 건너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듣고 계신 분들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홈플러스 매장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등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청으로 인해서 일단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었거든요. 네. 법원이 일단 이 기업 재산 보호를 위해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만 유예되는 거지 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돌려준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제2의 팀F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품권을 좀 받지 않겠다 이런 제휴처들도 있다면서요? 네, 홈플러스 상품권을 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휴사들이 돈을 이제 늦게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아예 떼일까봐 이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면세점과 CJ 푸드빌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CJ 푸드빌은 뚜레쥬르랑 빕스, 더 플레이스 이 세 브랜드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밝혔어요. 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전보다 줄어드니까 불편하기도 하겠고 특히 이제 이 상품권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상품권의 한 해 발행액이 2천억 원대 초중반이고 그중에서 4% 대략 70에서 80억 수준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100% 변제가 가능한 데다가 이 상품권은 꼭 이제 외부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홈플러스 온오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진화의 안간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납품업체 수도 굉장히 많고 대금 지급 규모로도 보면 굉장히 그 액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납품업체가 1,800곳 정도 그리고 입점업체는 8,000곳에 이른다고 네. 합니다. 이 법정 관리는 아무래도 법원이 이 법정 관리인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출을 승인하는 구조라서 이 대금 지급이 밀리는 건 사실 좀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네. 홈플러스 이 법정 관리 신청 뒤에 LG전자, 그다음에 뭐 삼양식품, 롯데칠성, 동서식품 뭐 이런 데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납품 대급 지급 계획을 정확히 밝힐 때까지 뭐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 이제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홈플러스와의 개별 협의를 거쳐서 납품 중단을 철회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3천억 원이 넘고 또 이제 3월에 들어오는 순현금도 약 3천억 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지난주에 협력 업체들에게 이제 대금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허가 신청을 냈고 이걸 허가하면서 실제로 이제 대금 지급이 재개되기는 했거든요. 네.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 그 타격이 대기업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뭐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납품을 안 하는 업체가 늘어나거나 하면 과연 이 법정 관리가 홈플러스 운영에 득이 될 거냐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앞서서 이야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홈플러스가 사실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마트입니다. 주변에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기업 회생 절차까지 들어가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이제 1997년에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으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IMF 사태를 거치면서 영국 쪽 업체인 테스코의 경영권이 옮겨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2015년에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이때 이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이 캐나다 뭐 공기업 같은 곳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MBK가 너무 무리하게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게 왜 그렇냐면 인수전에서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내서 계약을 따냈고
또 이제 이 인수 금액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외부에서 조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MBK가 결국에는 뭐 이 홈플러스를 쪼개서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해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홈플러스 명의로 받은 대출로 이제 인수 금액 대부분을 이제 충당을 했고요. 네. 이 이제 뭐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긴 해요. 일반적인 인수 방식이긴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린 돈이 많으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그만큼 이제 커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따져 보니까 한 해내는 이자 비용이 이제 적자 내기 직전에 뭐 몇 년 전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점포를 팔아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알짜 부동산 14개 가량을 매각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소위 홈플러스 잘 나가는 건데요. 네. 이거를 분할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이자가 계속 나가고 오히려 잘 되는 자산을 파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짚어보자면 유통 환경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급변을 했죠. 저만 해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장을 볼 때 마트에 갈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마다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홈플러스의 대비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마트보다는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산자부 자료를 봐도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는 11.9% 지난해 기준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업체 가운데서의 그 비중이 11.9%고요. 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 50.6으로 이제 매출 이게 매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전체 판매보다도 지난해 매출이 더 컸습니다. 홈플러스도 이제 법정관리 신청 배경으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네.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또 쿠팡 및 시커머스, 뭐 테무알리 이런 거겠죠. 이런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이제 삼각 파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마트랑 롯데마트도 사실 똑같은 환경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마트랑 롯데마트는 어쨌든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마트들도 점포를 정리하긴 했지만 비효율 점포들을 정리하고 창고형 할인점 같은 거를 새로 내면서 이제 전략을 바꿨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부동산을 팔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홈플러스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냐. MBK에게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MBK가 그런 전략을 취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 간의 충돌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제 홈플러스가 금융권에서 진 빚이 2조가 넘거든요. 근데 이 60%가 메리츠 금융그룹 3개사가 가지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채무의 금리가 연 10%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츠 쪽에 한 해 이자만 이제 1,200억 원 안팎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홈플러스가 이제 한 해 거의 2,00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를 고금리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유통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MBK는 이제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뒤에 금리 등의 채무 조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금융사에 이제 조금 더 이자 깎아줘라 이런 식으로 완화를 권고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포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한 걸 이제 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이 규모만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랑 이 임대료를 조정할 여지도 생긴 셈이죠. 그래서 MBK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채권자들이랑 이렇게 막 협의를 해나가는 이런 워크아웃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이제 뛰어넘고 법원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정수가 아닌 꼼수를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비슷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MBK가 기업 회생 직전까지 기업 어음을 발행한 부분도 좀 석연치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50억 원에서 한 70억 정도에 되는 기업 어음을 판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난 4일 기준으로는 이 만기가 남아있는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과 전자단기 사채가 1,88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당장 이제 이달 만기인 금액이 295억, 뭐 4월 400억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홈플러스 기업 어음이 법인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피해 범위에 모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MBK는 이제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해서 급하게 이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건데 사실 홈플러스 적자 전환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네. 지난해 11월부터는 납품업체와의 정산 주기를 이제 최대 2달까지 늘리면서 그만큼 지연 이자를 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뭐 현금 유동에 빨간불은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셈인데 뭐 이걸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금융채권의 투자 손실이 확정되면 어쨌든 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이제 어디까지 미칠지 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이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까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 국민연금이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뭐 프로젝트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메리츠 같이 이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훨씬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뭐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일반 지분 투자보다는 뭐 안전하기는 한데요. 담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6천억 원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이제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 같은 걸로 이제 투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말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은 일단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을 먼저 파악했고 그다음 이제 협력업체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 위험도 확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된 소매 판매 금융채권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요?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 금융 당국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회생 계획안 제출은 6월 3일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 이제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뭐 점점 이제 규모가 드러나겠죠.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맞은 시대의 변화자 이제 반복되는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에서 보이는 구조적 모순이 합쳐진 사안인 것 같아요. 이 파장이 최소화되길 바라면서 사안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홈플러스 창립 28주년을 기념해서 또 뭐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참 웃지도 못하는 네.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파장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코너 오늘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와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에 담긴 역사까지 맛보는 한 끼실록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월요일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여러분과 잠시 뒤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김치찌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일 겁니다. 김치찌개를 만들 때 덜 익은 김치보다는 좀 오래된 김치로 하는 것이 더 맛있죠. 이렇게 담근 지 좀 오래된 김치를 가리켜 신김치와 쉰김치란 말이 모두 쓰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시다는 맛이 식초나 설익은 살구와 같다란 뜻의 형용사로 포도가 시어서 먹기 힘들다.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유독 신과애를 찾는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쉬다는 음식 따위가 상하여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날씨가 더워 음식이 잘 쉰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큼해집니다. 그런데 김치를 잘못 보관해 물러진다든지 곰팡이가 피거나 하면 그대로 먹을 수는 없죠. 이런 상태의 김치는 쉰김치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익어서 맛 자체가 시큼하게 된 김치는 신김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말 속담에 시지도 않아서 군내부터 먼저 난다란 말이 있는데요. 이는 열무김치가 익지도 않은 것이 군내가 난다는 뜻으로 사람이 장성하기도 전에 못된 버릇부터 배워 바람을 피우는 경우를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비치는 따뜻한 봄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 공기는 포근해졌는데요. 수도권과 충청도는 공기가 탁해서 뿌연 먼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에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강릉, 제주 14도, 부산 13도, 대전, 대구, 광주 15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1, 2도 정도 높아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늦은 밤에 제주도 산지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내일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가 5에서 20mm, 남해안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에 서울 16도, 대구와 전주 18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할 전망인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에 항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 기술자다운 궤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비판적인 글을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대검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5개 야당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선고 당일 헌재 주변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안전 유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최근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네, 이러다 동네 식당 전부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 2달간 자영업자가 20만 명 넘게 급감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돼 코로나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고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로 한 차례 주저앉은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말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다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선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답하기도 했고요. 70% 이상이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 전년보다 줄었다 답했고 또 절반 이상은 올해 매출 역시도 지난해에 비해 6% 넘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가 약 28%로 가장 많았고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 등이 있었고요. 원자재와 재료비, 인건비를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줄고 있다 짚었는데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말하고요. 특히 지난해 말 자영업자가 급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희망을 갖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은 영향이 크다며 아직 버티고 있는 이들이 많아 올해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이 KTX와 일반철도의 운임 인상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을 12%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코레일이 이렇게 이른바 서민의 발까지 손을 내는 이유는 일반 철도에서 해마다 수천억 원대 영업 적자가 나면서입니다. KTX 수익으로 어지저지 메우고는 있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거리당 요금 기준 KTX 운임이 14년 전 가격에 묶인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역시 그 당시부터 그대로고요. 준고속철도 운임도 처음 책정된 2016년부터 9년째 동결됐습니다.
여객사업본부는 계획대로 운임을 올려도 올해 일반 철도 영업 적자가 3,1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마저도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운임 상한을 고시하는 만큼 최종 인상률은 목표치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운임 인상을 소폭이라도 받아들일지부터가 미지수입니다. 코레일은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점 등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도별 인상률 목표치를 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에 수치를 전달하진 않았지만 KTX 인상률 목표치는 지난해 확정했을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운임 인상 필요성이 공론화될수록 이 경영부터 효율화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코레일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불량 승객 5명이 5년간 29억 원어치 승차권을 구매했다 99%를 취소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지적도 보이는데요. 운임을 올리지 않겠다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SRT를 코레일에 돌려주면 운임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정부 자문기구가 앞서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를 분석해봤더니 설비비 등 중복 비용이 최대 406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서울역에서 떠나는 KTX는 빈 좌석이 남아도는데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언제나 만석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뜩이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떠넘어가게 돼 참 걱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요즘 멍게가 제철인데요. 올해는 출하할 물량이 대폭 줄었다고요? 네, 예년 같으면 요즘 한창 수확할 시기지만 지난해 높아진 수온 탓에 양식장 멍게 대부분이 폐사하면서 양식어간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남 남해안 멍게 양식장에 가보면요. 다 자란 멍게가 포도알처럼 빽빽히 달려있어야 할 밧줄 수백 개가 바닥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붉은 빛을 띤 탐스러운 멍게 선별로 분주했던 작업장은 올해는 텅 비어 있는데요. 일대 양식장 멍게 97%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멍게는 보통 10에서 24도 사이 수온에서 잘 자라는데 지난해 여름 바닷물 수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멍게 대부분이 녹아내렸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만 800억 원에 달하고요. 첫 수확을 기념하는 초매식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동해안에서 어린 멍게를 구해왔지만 다 키우려면 몇 달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지난해 12월에 이식해 약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멍게들은 일반적으로 출하되는 멍게에 비해 크기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로 고민이 깊은데요. 인천시가요 작년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302만 7,800여 명으로 집계돼 전월보다 4천 명 넘게 늘었고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15,000명을 돌파해 전년보다 10% 넘게 증가해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웃돌기도 했고요. 또 인구 유입 척도 중 하나로 꼽히는 순 이동률에서도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출생과 육아, 주거 및 교통 지원 정책이 낳은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정책 I 플러스 1억 드림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보육료와 급식비 등 기존 국비, 지방비 지원금에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고요. 또 주거 정책 중 하나인 천원주택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최대 6년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인데 지난 6일 신청 첫날부터 접수 개시 20분 만에 200여 가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고요. 하루 만에 무려 604가구가 입주를 신청하는 등 인천시의 다양한 노력들이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가 상반기에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도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아요. 네, 올 상반기 정식 운항을 앞두고 이 빽빽한 교통체증을 덜어줄 시민들의 새로운 발이 되어줄지 아니면 우려처럼 그저 그런 빠른 유람선에 머물지를 놓고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요. 당장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아 보입니다. 먼저 지지부진한 공정률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3, 4호선 같은 경우에는 8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일부 선박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당초 올해 3월까지 12척을 투입해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서울에 도착한 선박은 2척에 불과하고 일정이 변경되면서 연내 12척 도입으로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내 추가로 6척을 들여와 총 8척을 운항할 계획이라지만 앞서 1, 2호선이 공정률 87%에서 99%까지 오라오는데 석 달이나 걸린 점을 고려하면 현재 건조 중인 3에서 8호선이 상반기 내 완공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또 실제로 탑승을 해보니 배의 중간과 후미 부분에서 엔진 소음이 너무 커서 대화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측정해봐도 철도변 소음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고속주행 시 소음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오고요. 또 7월 장마철에 수위가 올라가 운항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출퇴근 시간대 마곡과 여의도, 잠실 선착장만 정차하는 급행편을 운행하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린다 하는데 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9호선을 타고 비슷한 거리인 마곡나루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는 총 43분이 걸려서 한강버스보다도 더 짧고요. 네. 여기에 선착장과 주요 교통거점과 거리도 멀어서 환승 시간이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시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에 따른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과거 한강택시처럼 그저 빠른 한강 유람선 정도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2029년까지 한강버스가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정식 운항을 위해 선박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고 소음 문제는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착장 주변 따릉이 거치대 확대 및 버스 노선 신설, 조정 등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또 선착장 내 편의점과 카페 등 부대 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이직을 막으려고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원한다는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박봉에 울고 과로에 지쳐 탈 공무원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난해 이직을 원한다는 대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7년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해보니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열정과 흥미, 성취감 등을 측정하는 직무 만족 의식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성취감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직무 스트레스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부터 민원까지 참 다양했는데요. 체감하는 평균 업무량 역시 전반적으로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직 기간이 6년에서 10년 차인 공무원 집단에서 가장 높이 나타났고요. 직급별로는 하위 직급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직을 하려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가 뒤를 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젊은 공무원이 중시하는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 문화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조언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것도 파나 봐요. 저주 인형을 팔고 있는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저주 인형이 일단 어떤 건가요? 네, 참 생소하죠. 네.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내걸고 온라인 쇼핑몰 곳곳에서 이 저주 인형을 판매 중인데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부적에 적고 지프로 만든 인형에 붙여 다양하게 괴롭히는 상품으로 개당 10,000원 안팎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내려 스트레스를 푸세요 라는 설명이 달려 있고, 저주 대상의 이름을 부적에 적고 인형의 혈자리에 맞춰 못으로 고정한 후 불태우라 상세하게 안내돼 있는데요. 부적지에 나를 힘들게 한 대상에게 그간 못한 말을 마음껏 적고 인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주고 관절을 꺾거나 비틀고 불로 태우거나 냉동실에 보관하라는 등 저주를 내리는 방법을 열거 해놨습니다. 저주 인형들의 핵심 셀링 포인트는 스트레스 해소인데, 구매자 리뷰를 보면 실제로 화가 풀렸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한 구매자는 어떤 미친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인형을 만나고 나서 속이 다 시원해졌다 호평하기도 했고요. 나를 아프게 한 만큼 상대방도 더 많이 아팠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적는가 하면, 직장 동료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주했더니 실제로 다리가 부러져 그만뒀다며 저주 효과를 봤다는 상품평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학적인 사용법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지적도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상품 구매와 사용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팍팍한 하루살이에 지친 어른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데는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직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의 북마크 신의 21 이다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예전에 출간된 책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네, 보통은 신간 중심으로 꾸려지는 게 이 베스트셀러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신간 중에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뭐 작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런 책들이 이제 화제성을 얻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스테디셀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책들이 목록에 올라 있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신간 베스트셀러 그다음에 스테디셀러 말고 여기에 다른 책이 올라가는 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 출간된 책이 서서히 역주행을 해서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출판계에 있는 역주행 미스테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온 지 몇 년 지난 책인데 출간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스터리 역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스터리 역주행 말고도 역주행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돌 그룹 멤버인 장원영 씨가 언급을 한 책이 갑작스럽게 차트에 오른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보통 어떤 책이 갑자기 주목받으면은 출판사에서도 분석을 하거든요. 누구 때문인가? 이게 많은 경우는 어떤 뭐 유명인이 어디에서 언급을 했다. 뭐 읽는 장면이 무슨 SNS 계정에 올라왔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책이 꾸준하게 잘 팔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원래 역주행이라는 말은 이 출판계가 아니라 음악 쪽에서 먼저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윤하 씨의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가 발표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고 하다가 차트 1등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 좋아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면서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역주행하는 책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다 기자님이랑 10년 전에 제가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맞아요. 네. 너무 그대로셔가지고 무슨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게 다시 반갑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역주행하는 책들은 어떤 책일지 궁금하거든요.
있거든요. 가장 먼저 화제가 됐던 책은 최진영 작가님의 구애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주행, 미스터리 역주행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이 구애증명이라는 책인데요. 2015년에 출간된 책이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이 한 2021년도부터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는 구애증명이라는 책이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2021년 즈음부터 이 책이 조금씩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더니 2024년도에는 종합 베스트셀러 19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판매 부수가 30만 부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독자들이 밀어올린 베스트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 한강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 1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 바로 이 구애증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에 확 띄는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죠, 너무 궁금하시죠.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구애증명. 예, 우리가 구애증명. 생각하는 구 맞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시죠. 네. 약간 수학과 관련된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구라고 하는 인물이 네. 등장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구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뜻에서 구애증명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와 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랑 이야기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가 세상에는 있겠습니다만 이 구애증명에 등장하는 구와 담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안타깝고 처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다음까지 이 둘의 사랑이 쭉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워낙 그런 뭐 두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겹치면서 구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 소설에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 나오는데요. 담이 그러니까 구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담은 굉장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구의 시신을 곁에 두고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설정이잖아요. 대체 왜 시체를 먹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게 이 구애증명이라는 제목에 묻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이 있고 그것이 이 담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은 왜 이러지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다 읽고 나면 세상에 이렇게 처절하게 사랑할 수 있다니 같은 느낌으로 이 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사랑 이야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쿨한 자세로 유지해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 구와 담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그 뜨겁고 열렬함으로 치면 끝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서 다른 이야기와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구애증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주로 10대와 20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었던 거죠. 구애증명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다들 찾아본 거예요. 유명인이 읽었나? 아니면 뭐 어디서 강력 추천했나? 뭐 이유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10대, 20대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한 상반기까지 이를테면 이제 무슨 브이로그 이게 동영상 사이트에서 브이로그 같은 거를 보면 그 브이로그에서 책과 관련 없는 그런 영상들인데
예를 들면 뭐 여행 가는 영상, 자기 뭐 이런 다이어리 쓰는 영상 이런 식의 그냥 생활 이야기인데 자기 요새 이거 재밌게 읽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구혜정령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과 관련 없는 영상인데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근데 그들 모두가 굉장히 젊은 나이대에 사람들이어서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바탕에는 이를테면 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굉장히 끈끈한 사랑,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서 평가할 수 없는 그 속에 숨겨진 진심,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주행 문학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대, 20대 중심입니다. 이것도 내가 굉장히 만들어가는 것.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요즘 다 좋다고 하는 거, 무슨 어디서 광고 많이 하는 거 이런 책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좋아하는 그런 책들이 있고, 그런 책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10대, 20대들한테 큰 사랑을 받는 책들이 몇 권 더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책들 중에서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책이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선배님께 선배님 언제적 모순을 지금 읽고 계세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삼촌 책장에서 읽었는데 심지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한 그쵸. 수십 년 전에 읽어서 네. 야, 나 이거 새로 산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쵸. 그랬는데 이게 정말 최근에 인기라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인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출판계 트렌드 이런 얘기할 때 요새 양귀자 작가의 모순 엄청 많이 팔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무슨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순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귀자 작가라고 하면 이미 예전에 뭐 9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읽었던 책 작가 아닌가? 요새는 글 쓰지도 않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귀자 작가의 이름 자체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귀자 작가의 책들 중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책이 젊은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뭐 어디 서점을 가셔도 아마 모순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아마 진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방에서 다 빌려 읽고 있어요 지금. 진짜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보통은 이제 신간들이 요즘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보적이고 그만큼 쿨하고 힙한 부분을 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나는 여전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모순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판 나온 지 지금 한 15년 지났거든요. 근데 그러면 1998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은 그러면 20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면서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출간 15년 차에는 이 책이 새로운 표지로 다시 한번 출간되기도 했고요. 지금 아마 책을 사시면 이 15주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 나온 소설인데 지금 시대 독자들한테 인기라는 게 어쩌면 조금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25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안진진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진이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책이 나왔던 때가 1998년이지 않습니까? 1998년도는 그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굉장히 크게 이제 찾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커리어를 꾸리지 않으면 언제 이런 상황에 다시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자기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생을 돌아보면서
이 여성이 처한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모순이라는 제목처럼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역주행만 가지고 이 작품이 뭐 원래는 전혀 읽히지 않았는데 역주행으로 잘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많이 팔렸던 책이 영혼이 많이 팔리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모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독자들이 양규자라는 작가의 작품을 읽으면서 뭐 밑줄 긋고 빌려 읽은 다음에 또 사서 읽고 꼭 가지고 있고 싶고 이런 식으로 많은 입소문의 주인공이 된 거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역주행 베스트셀러를 견인하는 게 10대, 20대 독자들이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지금 청년 세대들도 참 필요로 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신간이라고 하는 책들을 보면 저도 이제 신간들을 많이 보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문제들은 이미 다 충분히 이야기되었다라고 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당대의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책들은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난 걸로 치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치열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그 치열한 이야기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이라는 게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이런 뭐 성별 갈등이니 뭐니 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힘들어 어려워라고 하는 세태에서 정면으로 우린 진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소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순까지 읽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책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급류 역시 소설이고요. 아마 이 책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급류는 최근 들어서 역주행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이 책 역시 10대, 20대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이제 원래 어렸을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도담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와 해솔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해솔은 지금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전학을 온 경우인데요. 해솔의 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도담과 해솔은 서로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도담의 아버지와 해솔의 어머니가 뭔가 몰래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담이는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소문의 주인공이 된 상황이니까 약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우리가 미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두 사람이 밀회하는 현장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하고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도담이는 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번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한참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나면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급류 역시 긴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기도 해서 급류 역시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 이다혜 작가님께서 보시면 역주행 베스트셀러들 사이에 혹시 꼽을 수 있다면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시하고 파고드는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많은 작품들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진지하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좀 거부감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혹은 작가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하던 때는 지나갔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를 느꼈는데 오히려 이 작품들은 아니야 우리에겐 여전히 사랑이 중요해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보통 출판계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하면 20대, 30대입니다. 20대, 30대 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자기 돈으로 문화 생활을 즐기는 여성 인구가 이런 문화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네.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미 여러 가지 겪어봤죠. 연애도 해봤고 예, 직장도 다녀봤고 그러니까 무슨 꿈과 이상만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약간 한소끔 식힌 것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에서 공감할 수 있다면 10대 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뜨거워지는 것이고 자기가 느끼는 이 뜨거운 감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알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오늘 읽고 싶어지는 책들이 많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점가에서 역주행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들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유나의 노래 준비했거든요. 사건의 지평선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다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쩌나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인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에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있습니다. 4주 전 밸런타인데이 때 살펴본 것처럼 화이트데이는 일본에서 만든 날로 남성들이 초콜릿을 받았다면 여성들에게 제발 답례를 좀 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밸런타인데이든 화이트데이든 아무것도 주고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네,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요. 아니 아직 모르겠어요. 네,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아오는 4월하고도 14일에 블랙데이가 있거든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블랙데이는 2월과 3월 14일에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들이 짜장면을 드시는 날인데요. 짜장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챙겨 먹을 날이 하루 더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짜장면이 움츠러든 시대에 응원하는 차원에서 챙겨 드시라고 한 달이나 일찍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짜장면 정말 좋은데 요즘 짜장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전처럼 막 짜장면 한 그릇을 배달시켜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한 그릇은 이제 저희 동네는 배달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가 저녁 가기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이제 중국집에 전화 한 통 하셔가지고 짜장면 시켜서 간단하게 해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처럼 배달 문화가 훨씬 발달한 시대에 오히려 짜장면은 먹기가 더 쉽지 않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매주 나올 때마다 음식값 오르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짜장면 가격 변화를 보시면 1970년대에는 한 그릇에 100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4월 기준으로는 6,361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야, 뭐 55년 전인데 그만큼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의 변화를 보시면 큰 그림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2018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11원이었거든요. 네. 5년 사이 20% 이상 오른 거죠. 한편 와. 이제 2011년에는 4,220원이었으니 15년 가량 되는 세월 동안의 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진짜 문제는 짜장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어도 요즘에 배달 문화에서는 시켜 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달 앱에 최소 금액이 책정되어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중국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체 배달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짜장면은 사실 우리 고유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인지 아주 예전부터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짜장면이 우리 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역사가 올해로 120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100주년 기념축제가 열렸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20년의 세월이 더 흐른 건데요. 한국 역사에 과연 이런 음식이 있는가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설렁탕 같은 음식이야 역사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느낌도 위상도 사뭇 다르죠. 전통 음식이기는 합니다만 서민적인 느낌은 사실 잘 풍기지 않습니다. 가격도 뭐 요즘에 1만 원대 초중반으로 정말 만만치 않죠. 그런 가운데 짜장면은 외래 음식이면서도 한국의 100대 문화 상징에 속하고요. 이게 2006년에 선정된 건데요. 네. 또한 정부의 물가 중점 관리 품목이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가격 상승을 살펴본 것처럼 물가의 변동을 짜장면 가격으로 읽는다는 말씀이죠. 1990년대 말 스타벅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짜장면보다 비싼 커피다. 이런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그만큼 짜장면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상당합니다. 네, 우리는 짜장면을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에는 짜장면이라는 메뉴가 없다면서요. 네, 짜장면의 조상으로 중국 산동 지방의 작장면 혹은 자장면을 꼽습니다. 이제 밀로 만들어서 단맛이 나는 천면장, 이제 우리가 흔히 춘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건데요. 이 천면장을 볶아 만든 소스를 채소와 함께 면에 버무려 먹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서 이 작장면을 먹어봤습니다. 일본의 중식은 또 다른 분위기가 다른데요. 홋카이도 삿포로의 어느 중국집에서 시켰는데 소스가 물기가 많지 않고요. 양도 매우 적습니다. 대신 이제 맛과 간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탈리아의 파스타 소스, 즉 라구와 굉장히 흡사한 느낌입니다. 크림 소스에 먹는 까르보나라가 이탈리아에 없는 것과 비슷한 어쩌면 조금은 약간 한국화된 뭐 그런 메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이제 제가 알기로 크림 소스 까르보나라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일 텐데요. 그와 흡사한 느낌이 있죠. 한국 음식의 국물 문화가 세월을 거치면서 작장면의 소스에도 수분을 더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파스타 소스도 이탈리아에서 먹는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물기도 많고 또 묽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파스타집이 서울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1960 몇 년부터 영업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제 가서 시켜보면 짜장면과 매우 흡사한 소스가 나오더라고요. 아, 사실 저희 아들이 물어보긴 했어요. 짜장면이 어느 나라 음식이냐? 그럼 언제 생겼냐? 뭐 왜 생겼냐? 네네. 이게 그냥 어떻게 좀 답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분명히 역사는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짜장면의 조상은 그 중국 산동 지방의 작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 산동의 사람들, 즉 화교들이 1882년 이모군란을 거쳤고요. 또 1884년 인천에 청국 조계가 설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너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산둥이 인천과 가깝기도 했지만 당시에 이제 중국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공사가 이루어지는 한국 인천으로 건너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교들이 해서 먹다가 입소문이 나서 판매까지 하게 된 거죠? 네네. 이제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간접 자본 공사에 중국인들이 건너와서 대거 투입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고향의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즉 음식이 같이 건너오게 되는 거죠. 인천으로 건너온 산둥 사람들은 대체로 쿨리라 부르는 하역인부 또는 인력거꾼이나 짐꾼이었는데요. 이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가운데 고향의 음식 작장면으로 끼니를 해결했겠죠. 이제 수타면에 볶은 천면장을 얹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작장면을 1905년 공화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팔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05년이면 정말 한참 전인데 최근까지 공화춘이란 이름의 매장을 본 것 같기도 네네. 하거든요. 네. 혹시 아직도 운영 중일까요? 네, 여기 뭐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공화춘은 산동 출신인 우휘강이 세운 여관견 음식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산동회관이었는데요. 상호가 191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자 공화국의 봄이라는 의미의 공화춘으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중화루 그리고 동흥루와 더불어 조선으로 건너온 부유한 청나라인들이 차렸던 인천의 3대 청요리집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4년까지 우희강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공화춘을 운영을 했고요. 2006년에 문화재청이 근대문화유산 246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다른 중식당이 공화춘이라는 상표로 개업을 한 거예요. 옛 공화춘의 명맥을 잇겠다 이런 의도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후손들이 차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곧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희강의 후손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를 했는데요. 이게 뭐 새로운 가게를 후손도 아닌 사람이 차렸는데 공화춘의 100년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도 했고 한술 더 떠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했기 때문에 후손들이 명예를 되찾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는 말씀인데 그럼 처음에 공화춘에서 짜장면을 판매할 땐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짜장면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사뭇 달랐겠죠. 뭐 120년 전이라고 보시면 이게 한국에서도 이 짜장면의 뿌리를 찾아서 산동으로 취재를 가신 분들 뭐 꽤 많고요. 뭐 그분들이 책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짜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여러 면으로 보았을 적에 그 조상격인 작장면이 어떤 음식이라는 점, 그 소스가 간과 맛이 강한 양이 적은 소스에 버무려 먹는 음식이다. 이렇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에 당시에 나왔던 짜장면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상당히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천에서 시작한 짜장면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게 된 어떤 계기는 있었을까요? 네, 이게 좀 착잡하고도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차별 정책 때문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교들이 19세기 말 한국에 건너와 정착을 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하였으나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입지가 대폭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곧 벌어진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이 투입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국민들의 한국 진출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한국에 있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워졌는데요. 화교들이 이 형편이 19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교들이 이때부터 줄지어서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10만 명 가까이 되었는데요. 네. 1970년대를 지나면서 화교들이 2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들은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자 생존을 위해서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리가 지금도 그렇듯이 큰 자본 없이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제 화교 가운데 요식업계 종사자 비율이 1949년에는 40.3%에서 1972년에는 77%까지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중식당이 늘어나면서 짜장면의 저변도 넓어진 셈이겠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어릴 때는 특별한 날에 가는 곳이 중국집이었잖아요. 뭐 졸업식 같은 네. 경우에 아니면 저희 지난주에는 저희 아이들 입학식이었는데 네네네. 네, 중국집에 가진 못했지만 네네. 집에서 짜장면을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짜장면에 뭐 탕수육까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 굉장히 엄한 식생활을 해서 외식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다 그러면 대부분 중국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할 수 없는 음식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뭘 시켜도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중국집과 그리고 짜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형식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한국 전쟁 이후입니다. 이제 특히 짜장면의 경우 소스 양이 많아지면서 향신료가 빠졌고요. 또 핵심인 천면장 혹은 춘장에 캐러멜을 더해 색이 진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소스를 미리 끓여 놓아도 될 수 있게 되면서 짜장면이 상당히 패스트푸드화되었죠. 맞아요.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주문하자마자 나오는 가게들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기 왠지 좀 부담 없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저변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짜장면을 파는 중국집이 생겼고요. 또 조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배달 음식으로도 적합했죠. 뭐 돌아보면 당시에 뭐 이제 햄버거나 피자가 본격 진출했었던 시절도 아니고요. 그래서 수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중국집이 전국에 332곳이 있었는데요. 1972년에는 4천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뭐 1000%가 넘는 팽창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1960, 70년대의 혼분식 장려 운동도 짜장면 선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짜장면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네. 정부에서 견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즐겨 먹는 음식이므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실을 내세웠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집중 관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을 임의로 올린 음식점에 세금을 많이 물리거나 혹은 위생검사를 아주 까다롭게 한 겁니다. 그 결과 1950년대 후반만 해도 설렁탕 2그릇 값이었던 짜장면 가격이 1970년대에는 반 그릇 값으로 떨어져 버렸죠. 네, 짜장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짜장면이 사실 배달 음식의 대명사였는데 이것 역시 짜장면 가격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짜장면의 형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가 묽기는 하지만 설렁탕 같은 한국 국물 음식처럼 막 흘러내릴 우려는 적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으로 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옛날에는 짬뽕 같은 경우는 국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철가방에 매달아서 가지고 왔죠. 근데 짜장면은 그럴 염려가 적으니까 배달 음식으로 더 적합했습니다. 1880년대 개항기 이후에 짜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에도 인천 차이나타운에 배달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면은 아무리 빨리 배달해도 불어서 절대로 배달을 안 해서 먹는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네, 아무래도 밀가루면이 좀 빨리 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제면 계량제, 즉 식소다 혹은 탄산나트륨을 더한 물로 반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알칼리성을 강화해서 면이 딱딱해지는 원리인데요. 덕분에 잘 붙지 않아서 배달에는 더 잘 버티지만 소스가 잘 묻어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대로 된 짜장면 먹기가 쉽지는 않지만 상당히 제면 계량제를 쓰지 않거나 또 적게 써서 부드러운 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형편이 많이 나아진 거죠. 참 아직 점심 전이신 분들은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참 짜장면 먹어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동네만 해도요. 코로나 이후로인 것 같은데 동네 중국집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특히나 맛있게 하는 중국집들이 참 문을 닫아서 마음이 아픈데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 동네도 좀 그런데요. 이게 짜장면이라는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서민 음식이다. 또 이제 관리 품목이다. 또 배달을 위해서 면을 이렇게 품질 강화를 시키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짜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의
수준이 하락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틀에 갇혀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들여야 음식의 질이 높아지는데 그럴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짜장면이 정말 유명무실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짜장면을 잘하는 중국집 이제는 정말 귀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또 그 열풍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고요. 또 저속 노화,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짜장면을 멀리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짜장면 자체가 칼로리가 네네. 높잖아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짜장면은 여전히 사랑받는 외식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네. 뭐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뭐 이러시긴 했지만 그래도 짜장면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2015년 뉴스를 보면 하루에 720만 그릇이 팔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요즘 수치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젊은 세대야 햄버거와 피자를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지만 저 같은 아저씨만 해도 어린 시절 음식이라면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이 최고였죠. 그래서 이제 맛이 예전만은 못하더라도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 더 생각나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짜장과 짬뽕 중에 혹시 어떤 메뉴를 더 좋아하시는지. 네, 짜장면 갑자기 매우 먹고 싶어지는데요. 사실 저는 짜장면도 짬뽕도 아닌 볶음밥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년기를 그렇게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짜장과 짬뽕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당연히 짜장면입니다. 한 끼 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재미있는 짜장면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진석, 김현철, 윤종신, 김광진이 함께 부른 강변북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뜻해진 3월의 월요일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